과학톡 최미영입니다. 탐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도전, 신기, 위험, 가슴 설레는 놀라움, 그리고 발견. 탐험에 따라다니는 단어들인데요. 오늘 과학톡은 흥미진진한 발견의 시간.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과학 탐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탐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위험 등인데요. 탐험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그 탐험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공간에 가서 뭔가를 발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탐험은 소수의 인원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행위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탐험이라는 게 이렇게 물리적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행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탐험의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늘 탐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과학의 용어 중에 실험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험은 익스페리먼트, 결과를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뭐가 될까?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실험이고요. 시험은 본다고 그러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값이 나오는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시험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도 탐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연히 학교에서 과학 역사 시간에 최무선 장군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무선 장군은 혹시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화약 무기를 만들었을까? 또 혹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로켓 같은 것도 만들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고 책 같은 데서도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결국은 세종 시대 때 만들었던 우리나라 로켓의 설계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복원해서 이제 신기전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호기심 같은 것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이런 역사 탐험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는 이미 탐험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교말 씨는 어떤가요? 탐험이요? 굉장히 저한테 막연한 질문인데요. 이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탐험이라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부모님한테 자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저 혼자서 제가 원하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전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탐험. 네, 그렇죠. 인생의 탐험.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탐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과학 탐험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사람들이 탐험이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북극점, 남극점,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행위들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탐험의 종류는 맞고 탐험이 처음 그렇게 시작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결국 탐험가들이 과학자였고 과학자들이 탐험가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남극점에 간다고 해서 꼭 뭔가
더 빨리, 더 먼저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남극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예, 어떤 식물이 살고 어떤 동물이 사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의 탐험, 뭐 역사 속의 탐험도 엄밀히 말하면 그 기저에는 다 과학이라는 그 분야 그리고 그 과학적 호기심들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탐험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단어로 들려요. 탐험도 생소한데 과학 탐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이 탐험과 과학자를 통칭하는 말이 과학 탐험가, 사이언스 익스플로러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 그 많은 나라들에서 이 과학 탐험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극복의 행위로만 탐험을 보기 때문에 과학 탐험이라는 게 생소하지 어찌 보면 뭐 두 분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과학 탐험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의 기술이 잘 개발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과학자들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걸 탐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서 아르키미디스의 원리, 목욕탕 안에 딱 들어 있다가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나서 부피하고 밀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에 다 벗은 채로 나가서 유레카를 외친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탐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접근을 깨달았을 때 느낀 과학자들의 희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 탐험 중에서 인류사를 바꾼 좀 의미 있는 탐험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독일의 탐험가이자 자연학자였던 홈볼트라는 이 자연학자의 탐험이 어찌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이런 탐험들을 이 자연사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카이빙을 시도했던 그런 탐험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홈볼트는 뭐 독일의 약간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도 부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현장에 가는 이런 탐험이라는 것들을 이제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홈볼트란 사람이 살았던 동네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독일의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괴텐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40년 동안 내가 책을 보고 고민하고 해서 얻은 깨달음보다 홈볼트랑 하룻밤 저녁에 나눈 이야기에서 더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어찌 보면 그 인간사의 담론들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실제로 이 훔볼트는 자기가 머무른 장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전 세계에 아직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아직 분류되지 않았던 이런 자연사적인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한테 많은 영감들을 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이 훔볼트의 어떤 그런 업적을 기리는 뭐 훔볼트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커뮤니티, 뭐 학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아마 뭐 독일에서 연구하신 과학자분들은 특히나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훔볼트에 가면 독일에 가면 모든 게 훔볼트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훔볼트 과학관, 훔볼트 박물관, 훔볼트 도서관 이런 것처럼 이 탐험가 한 사람의 역할이 단순히 뭐 자기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어딜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작게는 그 나라, 적게는 정말 이 전 지구사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말씀 중에 그 괴테를 또 말씀하셔서 꼭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요. You see what you look for, you look for what you know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는 네가 아는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찾는 것만 볼 거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즉 탐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있지만 배경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 보이는 거에 그냥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책을 많이 읽고 접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화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많아지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할 것이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책이 됐든 나라가 됐든. 네. 만약에 경아 씨는 타임머신을 타고 뭔가 탐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탐험하면 딱 떠오르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에 함께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발견인 거잖아요. 물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라고 알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누군가가 미래에 그냥 제 이름을 알았을 때 이렇게 저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장님의 탐험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나사의 과학자들과 정말 수년 동안 탐험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 나사와 어떻게 함께 탐험을 하실 수 있게 된 건가요? 사실 바로 그렇게 뭐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뭐 앞전에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저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과를 나왔지만 과학에 대한 뭐 부담감도 많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과학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없다. 라고 치부하고 살았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처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최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예, 그 위성에 들어가는 관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저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야근을 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위성이 이 지구를 돌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는데 갑자기 우주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을 다시 찾게 됐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책을 보다가 책만 볼 게 아니라 한번 가보자.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가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탐험을 했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하기 전에 과학 기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글로서만 써서 표현을 하려니까 좀 뭔가 쓰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과연 이걸 보는 독자들도 재미가 있을까? 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탐험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호주에 갔다가 우연찮게 제가 서가에서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책의 저자 이름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출연하던 과학자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과학자가 또 제가 있는 도시에 파견을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냈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귀신같이 또 일주일에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랑 이렇게 안식면도 없고 저는 과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저한테 높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보름 후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이 퍼스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탐험을 떠날 건데 당신 같이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10년 전에 처음 나사 탐험대에 옵저버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중요한 자료는 다 갖게 되니까 그렇죠. 이 2등은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또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대장님이 된 거죠. 용기를 안 내셨으면은 못 읽어내셨을 업적일 텐데. 그렇죠. 대단하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꼭 초청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저 과학자들이 호주 사막에 가서 연구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드는 박테리아를 실제로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과거에 살았던 화석 기록을 찾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일컬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미생물이 살고 있던 오래전에 퇴적암 구조인데 저한테 과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러버다. 어떤 도메인의 전문가 아니라 러버다. 하지만 우리랑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친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진짜 친구죠. 네, 이제. 그럼 탐험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면. 와, 역시. 산소 같은 남자. 네. 저는 전체 탐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뭘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가겠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치밀함이 필요하고 아,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작정 한다면 정말 무모함이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네. 혹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를 잘 하신 거거든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캐치한 겁니다. 그런 그 꼼꼼함과 어디든지 연구는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시작이 반이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이 탐험도 반만 하면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갔다. 네. 싫어도 돌아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하면 네. 나머지는 된다. 이렇게 저는 하여튼 네. 시작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탐험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탐험을 가려면 뭐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텐트는 얼마짜리 사야 되고 네. 뭐 등산화는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참고로 아직 등산화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탐험을 했지만 그냥 운동화 신고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만약 탐험이라는 탐험의 준비를 10이라 놓고 보면 저는 8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특히나 사막, 극지, 화산 이런 데 갔는데 그냥 물론 시각적인 경험은 대단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예, 결국 사막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흙 밑에 이 밑에는 정말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0%는 공부고 저는 20%는 함께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갈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텐트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네.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공부를 하시는지 저는 일단 어떤 분야의 탐험을 가겠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일단 많이 봅니다. 예, 거의 뭐 많이 볼 때는 거의 100편 가까이 보고요. 예, 보면 그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결국 1시간 동안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고의 장소를 방문해서 엑기스만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들어갈 때 그냥 처음부터 개론서를 읽는 것보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괴간을 빨리 이해하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제가 아마 충분히 적용 가능한 그런 뭐 학습 방법이 아닐까.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시니까 뭔가 네. 신기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던가요? 그럼요. 사실 자연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랜드 캐년이 멋있고 한국은 뭐 별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데 확실히 진품 자연의 아우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수십억 년을 살았던 박테리아 화석들 이런 것들은 사전 정보가 없이 보더라도 그 뿜어내는 아우라가 이거는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호주를 지금까지 한 50번 이상 갔다 왔는데요. 아니 똑같은 지역을 50번을 가면 뭘 볼 게 있냐 더 이상. 물리적으로 치면 뭐 심해 15,000m, 뭐 달까지 갔다 왔는데 지구상에 뭐 발견 안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가면 계속 볼 게 생긴다는 거죠. 계속 장소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100번을 가고 200번을 가도 아마 그 장소는 계속 재미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는 거, 호기심이 생겼을 때에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과정을 1단계 호기심이라고 보고요. 1단계 호기심으로 내려갔을 때 또 질문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2단계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1단계에서 그냥 해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2단계 정도만 들어가도요. 우리가 상당한 전문가 지식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50번 정도 봤으셨으면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좀 궁금한 게 네. 서호주 지역이 약간 화성하고 지질학적 특성이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이 서호주 사막, 그러니까 이제 서호주가 나라가 아니고요. 이 호주에 이제 6개의 주가 있는데 호주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를 말하는 건데 그 서호주 지역에 필바라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나사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지질학적인 구조가 가장 유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연구가 나와서 화성 탐사를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이를테면 화성에 가져갈 탐사 로봇을 가지고 와서 구동시켜 본다든지, 그리고 화성에 가서 입을 스페이스 슈트를 한번 입고 와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과거에 화성에도 존재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그런 미생물의 화석 기록을 찾아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서호주 지역을
화성으로 가는 관문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그 지역에 정말 눈여겨볼 만한 어떤 특별한 생명체 같은 건 없었나요? 생명체는 뭐 현생 동물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집중을 하는 거는 아주 초기 지구 시절, 그러니까 거의 35억 년 전, 그 40억 년 전 그 시절에 과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아마 이 박테리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출현한 첫 번째 생명체일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미생물이 있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아직까지 그 초기 지구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그 호주 서부 해안가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박테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화성에 가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물과 산소겠죠. 근데 그나마 그 물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양극지방에 지하에 다수의 얼음층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재활용하면 뭔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산소는 다른 문제겠죠. 대기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테라포밍이라는 개념을 1990년대 초반에 만들었는데 뭐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뱉어내는 미생물을 화성에 이식을 하면 수세대가 지나면 화성의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또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화성의 현재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채 이 화성 대기를 바꿀 수 있는 이 테라포밍의 방법은 이 박테리아를 이식하는 게 또 가장 유력하게 또 유력하다고 과학자들 사이에 함의가 이루어져서 요새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들이. 사실 대장님은 제주 탐험에 대한 책을 쓰셔서 더 유명해지시기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 제주도를 과학 탐험지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이제 외국을 많이 탐험을 하면서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분들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혹시 제주도 가봤냐고. 네. 그 나는 뭐 너무 많이 가봤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오면 거기 가면 맛집, 카페, 찜질방 없는 게 없다.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다 안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학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거기를 탐험 안 하고 남의 나라만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한두 명의 과학자는 꼭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2009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라는 화산섬으로 제가 탐험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목적은 화산을 보러 간 건 아니었고 그 마우냐케아산 정상에 가면 건물 집층 높이의 천문대가 13대가 밤마다 우주를 관측하는 그 시설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뭐 기왕 간 김에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의 용암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화산이 분출했던 그 킬레와 화산으로 제가 이제 탐험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난 그 은퇴를 하신 80이 넘으신 그 화산학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주도 가보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망치로 머리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여쭤봤죠.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땅에 오고 싶어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단 하와이와 제주도는 형제섬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그 하와이와 제주도는 산의 모양을 보면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합니다. 우리가 한라산도 그렇죠. 하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거는 용암이 분출할 때 이 용암의 성분에 따라서 이 경사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일단 형제섬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고요. 그 두 번째는 뭔가요라고 여쭤봤더니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토양이 육지랑 다릅니다. 이 용암이 굳어진 암석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화산회토라는 흙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자라는 작물을 제주도에 갖다 심으면 경작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제주도 가셔갖고 논농사 짓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이유인데, 자,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주도 같은 화산섬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곶자왈은 화산섬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숲 생태계고요. 심지어 제주도만 갖고 있는 지구상에서 고유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곶자왈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죽어도 소용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제주도에 여행 간다, 놀러 간다, 셀카 찍으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외국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제주도라는 섬은 이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인 다양성 그리고 곶자왈이라는 생태학적인 고유성 그리고 이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제주도라는 섬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곶자왈에 다녀왔는데 이 곶자왈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 이렇게 화산재로 맞아요. 이루어진 네. 그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이 밟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 따로 나 있어요. 그 보호하려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식물이 되게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렇게 그런 양분 없는 흙에서 자랄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게 어떻게 그런 거냐면 식물이 기생하고 공생을 동시에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고 거기 옆에 되게 기괴하게 이렇게 아이비 같은 이런 정글식물들이 같이 있는데 얘네가 정글식물들이 처음에 그 큰 나무들을 피감 와서 걔네 양분을 빼앗으면 큰 나무들이 죽어가요. 그럼 아이비가 살아나죠? 아이비가 살아나면 다시 그 큰 나무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뿌리 쪽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아이비를 대신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나무가 다시 자라고 아이비가 죽고 하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생과 공생의 그런 애매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질학에 관심 있으시면 곶자왈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다 사진 찍어보고 한 번씩 다 관찰해보고 이런 거 추천해드려요. 경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곶자왈 얘기를 짧게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곶자왈은 우리가 뭐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지명을 되게 많이 접합니다. 예, 뭐 도로 사인에도 많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곶자왈이 제주도에 있는 마을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곶자왈은 제주 숲의 원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 제주 숲, 이게 정돈되지 않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의 숲을 곶자왈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사실 이 경학생이 말한 것처럼 곶자왈은 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한테는 과거부터 버려진 땅으로 여겼습니다. 흙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나 말을 방목하거나 그리고 숯을 만드는 땔감을 얻는 정도로 쓰는 그런 땅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제주도 출신의 한 과학 선생님에 의해서 이 곶자왈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일단 곶자왈 지대는 그냥 땅이 아니고요. 용암이 흘러내려져서 굳어져 있는 넓은 플레이트 같은 땅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해가 되면서 이 돌틈 사이가 틈이 생기겠죠. 식물과 나무의 씨앗이 그 사이로 들어와서 뿌리를 뻗습니다. 점점 뿌리가 두꺼워지니까 이 바닥이 점점 깨지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곶자왈 지대는 기와장 깨진 돌을 갖다 부어놓은 것처럼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아주 많은 그런 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곶자왈의 돌과 돌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드니까 그 일대에는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돌로 스며든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더 깊이 내려가서 이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삼다수가 바로 이 곶자왈을 통해서 함양이 된 거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곶자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일단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으니까 빗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기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가웠던 공기가 이 곶자왈 그 돌틈 사이로 들어가서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곶자왈은 연중 16도에서 18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숲 생태계가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예, 곶자왈은 지구상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예, 유사한 숲 생태계가 하와이에 일부 있지만 이렇게 땅 구조까지 유사한 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사는 동물들이 곶자왈에 들어와서 겨울나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에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 없으니까 곶자왈에도 나무도 없고 곶자왈에서 춘 공기에 고사리 같은 걸 뜯어서 먹기도 하니까 정리하면 제주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곶자왈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이 제주도다, 제주도가 곶자왈이다라고 표현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곶자왈은 정말 우리가 보물처럼 여겨야 될 그런 어떤 자연이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 제주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까지는 언제 기회 있으면 둘레길이나 한번 가서 걸어볼까 뭐 이 정도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
들을수록 네. 제주도가 정말 참 이 보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가면은 네. 역시 둘레길밖에는 볼 게 맞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그 제주도의 진짜 그 대단한 네네. 여러 가지 사실을 좀 제대로 보고 오려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주도에는 12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있는데요. 일단 이 지역들에 가시면 이 지역의 지형이나 자연이나 문화를 설명해주는 지질공원의 해설사분들이 상주하시면서 무료로 다 해설을 해드립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딱 한 군데만 소개를 드리면 그 제주도 서쪽에 있는 한경면 그 고산리에 가면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 절벽인데요. 이를테면 제주 올레 12코스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화산재가 쌓여져 있는 지층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그 화산탄이라는 돌멩이가 이 화산재 지층에 박혀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제주도 수월봉이 유일합니다. 이 해안가 절벽 2km가. 그래서 외국 과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답사를 오는데요. 그 과학자분들이 이 지층을 보면 딱 한마디 합니다.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화산재가 쌓였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풍화작용과 난개발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구간이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있냐는 거죠. 그래서 화산학 백과사전에도 우리나라 수월봉 사진이 이 화산 지층을 설명하는 코너에 떡하니.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탐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막상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탐험 좀 특별하신 분들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탐험이라는 게 여전히 소수의 전유물인 건 맞습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탐험을 되게 어렵게 느꼈던 거는 탐험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탐험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 가는 거야? 그 어디 뭐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문조차 우리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탐험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커다란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기심, 이 질문들을 계속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커지면 이거를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는 수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네. 이 탐험에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만장굴들을 다 가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그냥 뭐 평범한 동물 같아 보이지만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고 큰 규모의 동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만장굴을 누가 발견했냐면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제주 김영국민학교에 다니던 초등학교 5학년 30명이 선생님과 횃불을 들고 가서 그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72년 전에요. 72년 전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새끼줄로 줄자를 만들어서 이걸로 심지어 만장굴의 길이까지 쟀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탐험을 했던 과학자와 탐험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남극점 발견한 사람, 달에 갔다 온 사람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그리고 귀족들의 막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을 텐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의 거대한 용암동굴을 초등학생들이 횃불 들고 발견한 일은 저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또 위대한 발견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뭐 지난 10년간 지구상 여러 나라들을 탐험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자연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저는 경외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외감은 절대 책으로 배울 수 없고요. 절대 동영상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이 경외감이라는 가치는 진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탐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탐험가들 보면 대부분 다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또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도 이런 그 개척 정신이나 도전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탐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어떤 이 도전 정신이라든지 개척 정신을 기르면은 앞으로 그 세상을 정말 개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마다 한 2시간씩 글쓰기를 하는데 바로 그 무작정 시작한 그림 이야기라고 하는 무시기를 연재를 하면서 여러 한 400명, 500명 분들한테 아침마다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1500년대에 활동했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과학자가 그 미술사나 미술가들에 대해서 탐험하는 것도 역시나 좋은 탐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좋은 탐험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머리로만 뭔가를 배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고 제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이분처럼 뭔가 노력해서 제가 마음으로 뭔가를 얻는 것에는 되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자리를 나눠보니까 앞으로는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대장님의 다음 탐험지는 어디입니까? 저의 다음 탐험지는 극지방입니다. 네, 그 지난 10년 동안 너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만 탐험을 하다가 제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극지,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확실히 건조한 사막을 많이 탐험하다 보니까 확실히 대조군이 생기더라고요. 예, 건조한 지역에서의 생태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생태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극지방에 대한 좀 탐험을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